자, 논점 15-3 국민연금제도 보겠습니다. 자, 1번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저축과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어봤어요. 자, 재산 대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재산 대체 효과란 자,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가입을 민간 저축의 가입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국민연금에 월 10만 원씩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중은행에 1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느낀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굳이 민간 저축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금을 저축으로서 인식한다 이 얘기인데 자, 이 경우에 두 가지 국민연금 방식이 있죠. 적립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부과 방식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적립 방식은 내가 젊었을 때 낸 연금 보험료를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하면 그것을 타는 방식을 적립 방식이라고 하고 부과 방식은 어떤 시대에 젊은 세대 근로계층이 은퇴 계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자신의 저축을 줄여요. 민간 저축을 줄이고 저축액만큼 연금을 납부합니다. 근데 적립 방식 하에서는 이렇게 납부한 연금 보험료가 정부 저축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때는 경제 내의 총 저축이 불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저축을 줄이고 납부한 연금액이 전부 다 정부 저축으로 즉 적립금으로 쌓이기 때문에 경제 내의 총 저축은 불변인데 자, 부과 방식은 국민들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내는 대신에 그만큼 자신들의 저축을 감소시켰는데 이렇게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쌓이질 않고 그냥 그 시대에 존재하는 은퇴 계층에게 바로 연금으로 지급돼 버립니다. 정부 저축이 늘지 않아요. 따라서 경제 내의 총 저축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요 내용이 이하에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이하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효과가 있다면 민간 내 자발적 저축은 감소한다. 자, 두 번째 은퇴 효과와 상속 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킨다. 자, 은퇴 효과는 내가 은퇴를 하니까 은퇴 이후 생활을 해겠죠. 자,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저축을 증가시킬 것이고 은퇴 이후의 생활 대비하기 위해서 자, 상속 효과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연금을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나는 좋은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 은퇴 계층 때문에 더욱더 많은 조세 부담을 질 것을 염려해서 상속을 더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상속으로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효과예요. 따라서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저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3번 질문 보시죠. 재산 대체 효과는 부가 방식에서 국민 총저축을 감소시킨다. 자, 부가 방식에서는 총저축이 감소해요. 4번 소득 효과에 의해서 조기 은퇴하거나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자, 연금을 받게 되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조기에 은퇴하거나 노동 공급을 줄이게 되겠죠. 자, 5번 재산 대체 효과는 적립 방식에서 해도 국민 총저축은 불변이기 때문에 감소는 틀린 표현이에요. 적립 방식은 불변, 부가 방식은 감소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국민연금이 도입되면 자산 대체 효과로 인해서 가계저축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합니다. 그렇죠? 1번 틀렸고요. 2번 부가 방식에 의하면 연금이 새로 도입되는 경우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세대 간 소득 이전 효과, 다른 말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연금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적립 방식이 있고 부가 방식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런데 적립 방식은 내가 낸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내가 받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는 없어요. 그런데 적립 방식 내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내고 대신 좀 덜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덜 내지만 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죠? 세대 내. 자, 적립 방식은 세대 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 방식은요. 자, 젊은 층이 노년층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 간, 여기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 암기해 주세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3번.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이 네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산재연금이 아니고 사학학교 교원연금이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4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적립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다. 현재는 아니고 뭐 2050년인가 그때 고갈된다고 해요. 자, 5번 연금 도입에 따라 조기 은퇴 효과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가계 저축은 증가하게 되죠. 자, 조기 은퇴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은퇴 이후의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 길어진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계 저축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자, 국민연금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단 뭐가 일정하대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해요. 자, 자산 대체 효과는 자발적 저축을 줄이도록 영향을 미치죠. 넘어가겠습니다. 은퇴 효과는 저축을 늘립니다. 자, 은퇴 이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늘려요. 자,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상속 효과는 더욱더 많은 상속을 물려주기 위해서 저축을 늘리겠죠. 3번 맞고요. 자, 은퇴 후 개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자, 은퇴하는 세대, 은퇴 세대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게 맞습니다. 자, 은퇴 후에는 노동 공급을 줄이게 되겠죠. 자, 5번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자, 은퇴 계층은 분명히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왜 그러죠? 연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자, 근로 계층은 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이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불명확해요. 왜냐하면 자, 연금을 낼 때는 연금 보험료를 낼 때에는 자신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자신의 임금률이 하락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금, 임금에서 일정 퍼센트를 떼가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낸 보험료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한테 연금으로 돌아올 텐데 내가 내는 연금 보험료보다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연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이나 임금률이 상승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근로자 계층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 계층이 실질 소득이나 임금률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내는 보험료의 크기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의 크기의 대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불분명해요. 아시겠죠? 따라서 5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 공적연금 제도가 도입이 민간 저축에 미치는 영향 옳지 않은 것. 자, 1번 노후 대비 인식 재고 저축 증가하겠죠. 내가 노후 대비를 해야 돼라는 인식이 생기면 저축이 증가하겠죠. 연금 보험료 납부하게 되면 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민간 저축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3번 평생에 걸친 소비 현재 가치는 소득의 현재 가치와 같다는 조건 하에서 자산 대체 효과는 민간 저축을 당연히 감소시킵니다. 자, 상속 효과에 따르면 저축 증가하고요. 자, 은퇴 효과는 민간 저축을 증가시킨다. 다고 지금 한 3번째, 4번째 반복되고 있어요. 자, 5번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의 파급 효과를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진행되면 총 부양비는 급격히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자, 총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우리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뒤에 물론 해설의 공식이 있지만 쉽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누군가를 부양한다. 누구를 부양해야 돼? 첫 번째 어린이들을 부양해야겠죠? 아기들, 그냥 아기들이 할게 아기들. 자, 어린이들 또 누구를 부양해야 되죠? 노인들을 부양해야겠죠. 아기와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누가 부양을 하죠? 바로 젊은이들, 뭐 청년들이라 해도 되고 젊은이들이 아기와 노인들을 부양해야겠죠. 자,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인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저출산도 동시에 진행되면 아기의 숫자가 작아져요. 얘는 커지는데 얘가 작아지면 이 전체 분자값은 불변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 부양비는 급격히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 올바른 현상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총 부양비는 급격히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죠.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2번 부가 방식의 연금 제도는 적립 방식보다 고령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부가 방식은 연금을 지급하는 젊은 계층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연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고령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고령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인구 비중 중에서 노인의 비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탈 사람은 많아지는데 반대로 그 연금을 낼 사람은 적어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3번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자, 고령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화,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자, 노인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겠죠. 3번은 정반대 서술이고요. 4번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의료비와 연금 지급액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고요. 자, 재정 수지가 악화되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노인들은 세금은 내지 않는데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세금은 내지 않는데 여러 가지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재정이 파탄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적립 방식의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이 미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자, 자산 대체 효과, 국민저축 감소한다. 그래. 여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적립 방식이죠. 적립 방식. 자, 적립 방식 하에서 연금 제도 도입하면 자산 대체 효과로 인해서 국민 총저축은 불변이죠. 불변이기 때문에 여기 국민저축은 SN을 의미해요. 자, 불변이니까 1번 틀렸습니다. 2번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은퇴 효과, 자발적 저축 증가하고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상속 효과로 저축 증가하고요. 소득 효과로 노년층의 공급 감소하게 됩니다. 자, 대체 효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는 연금 보험료하고 나중에 받는 연금의 크기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분명해요.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은퇴 대비 저축에 여러 가지 세금 우대를 주겠대요. 자, 그럼 당연히 은퇴 저축이 증가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근데요. 자, 나의 소득은 일정한데 저축이 증가했다. 그 말은 나의 소비가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저축은 증가하고 동시에 소비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소비는 항상 감소하게 되겠죠. 1번 틀렸고요. 자, 대체 효과는 은퇴 저축을 항상 증가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금 우대를 해주는 경우에는 현재 소비 1원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포기해야 하는 이자 수입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혜택을, 저축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돈을 써버렸을 때 미래에 대신 포기해야 되는 이자 수입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 커지게 되면 현재 소비를 줄이게 돼요. 그렇죠? 자, 소비를 줄이면 그것은 곧 저축을 늘리게 되겠죠. 따라서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대체 효과는 방금 얘기했지만 저축을 늘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소득 효과는 자, 이렇게 감세를 해주고 우대를 해주면 이 가입자의 실질 소득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겠죠. 여러 가지 뭐 감세도 해주고 막 우대해주면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은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저축은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소득 효과는 정반대로 저축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없어요. 그죠? 3번, 4번은 맞는 문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문장은 2번만 맞고 3번, 4번은 맞는 문장이 없죠. 자, 5번 유산 동기, 다른 말로 상속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은퇴 저축은 항상 증가하게 되겠죠. 더욱더 많은 상속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연금제도의 효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연금제도는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의 증대를 갖고 와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자, 일단 노년층. 자, 노년층이 있고 근로계층이 있는데 노년층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했고요. 자, 근로계층은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했죠. 따라서 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 구성원 간의 부의 이전 초래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1번이 그럼 정답이겠죠? 다음에 질문 3번 볼게요. 자, 연금 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퇴직 효과가 개인 저축을 늘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찍 퇴직한다 그러면요. 저축을 늘려야겠죠. 은퇴 이후에 대한 생활을 준비해야 되니까. 자, 저축의 중요성 일깨우는 인식 효과가 있으면 저축 늘리고요. 자, 연금 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저축을 줄이는 자산 대체 효과를 발생시킨다. 나 연금 가입했으니까 저축 따로 안 해야지 라는 게 있다 이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400만 원씩 연금보험 넣는 게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저축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월 한 33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 그거면 됐지 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별도의 저축을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저한테 저축은 그걸로 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산 대체 효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논점 15-4 보겠습니다. 기타 사회보험이에요. 1번,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자, 민간보험에 비해서 사회보험은 가입 의무가 덜 강제적이다? 아니죠. 강제적이죠. 따라서 덜자가 틀렸고요. 계약 조건도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자, 가가 틀렸고, 대체로 민간보험이, 오타네요. 민간보험이 수행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가입자를 보호해준다. 맞습니다. 자,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상해보험이 제외되고 해설을 참조해 주시면 나머지 뭐가 있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라는 거 암기해 주세요. 자, 공익성이라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금 납입 실적이 있어야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자, 공공부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보험은 내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 그 보험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라가 맞아요. 그런 점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나하고 라가 맞는 표현이네요. 다음에 2번입니다. 정부가 공공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공공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은 역선택으로 인한 가입자 감소 문제를 완화한다. 자, 일단 우리가 사적보험 시장에서 역선택이 발생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봅시다. 자, 저위험군이 있고 고위험군이 있는데, 자,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위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평균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고위험군만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하죠. 그리고요, 저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손해죠. 평균적인 보험료 수준에서는 저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손해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이 사람들만 가입하면, 자, 적자도 발생하지만 가입자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냥 강제 가입시켜 버리는 거죠.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저소득층에게도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보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는 실제 비용보다 지불 가격이 높을 때 발생한다. 자, 실제 비용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실제 비용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환자한테 백내장 수술 받으면 120만 원을 내게 해. 이렇게 얘가 더 높게 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죠. 과잉 진료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싸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실제 비용이 100만 원일 때 환자는 뭐 한 70만 원만 낸다라고 해버리면 30만 원어치 이익 보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은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4번 의료보험 가격을 실현된 결과의 함수로 측정하는 경험 요율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역선택 문제를 축소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어떤 보험 가입자가 있는데 이 보험 가입자가 이 사람이 각각 예전에 병원을 어떻게 다녀왔는지, 이 사람이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고 이 사람한테 소요된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이 사람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 보험료를 부과해야겠다라고 하면요. 자, 보세요. 저위험군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고위험군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제시해야겠죠. 이렇게 각각 그 상황에 맞는 각각의 보험 가입자의 상황에 맞는 리스크에 맞는 보험료를 경험 요율 제도로서 제시한다면 역선택 문제를 축소할 수 있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 자, 공공의료보험이 수요 독점을 행할 경우에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가 누구예요? 병원이에요. 자,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죠. 자,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데, 자,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자는요, 병원입니다.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죠. 자, 그러면 이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누가 수요하냐면 일단 환자가 수요하긴 하는데, 자, 이 환자들은 다 어디에 가입되어 있어요? 강제 가입 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됐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병원은 어떤 환자를 진료하면 반드시 그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도 물론 본인이 일부 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서비스 체계 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병원으로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치료비를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병원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계약을 맺어야만 돼요.
이건 필수 가입입니다. 자, 어떤 병원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당신 어떤 보험 가입돼 있나요? 저 국민건강보험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병원은 그 보험 취급 안 합니다. 이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요. 미국은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어떤 보험사를 받고 안 받을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마다 받아주는 보험사가 있고 받아주지 않는 보험사가 있어서 미국은 내가 가입한 보험을 받아주는 병원이 어딘지를 미리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지금 가입하는 보험은 어떤 병원이 받아주는지 받아주지 않는지를 알고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나 이제 낯선데 미국은 그게 당연하대요. 병원마다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종의 국민건강보험이 이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료 서비스를 사실상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이 독점자의 위치를 갖게 되면 당연히 독점자로서 갑질을 행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갈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소비세를 거둔 다음에 이 돈으로, 이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소득 재분배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될 수가 없다. 이건 틀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1번 지문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왜 나온 문제냐면 사실 이 문제 안에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소비세는 역진적인 조세라는 내용이 사실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소비세 가장 대표적으로 부가세가 있겠죠. 자, 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계층이 똑같이 10%씩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기억나시죠? 따라서 소비세 자체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역진적인 조세를 거두면 소득 분배 상태가 더욱더 역진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비세를 거두면 소비세를 재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비세를 징수하면 소득 분배 상태가 더욱더 역진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둔 조세를 재원을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로 쓴다면 결과적으로 소득 분배 상태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역진적인 조세를 징수할 때, 자, 정부로부터 이렇게 역진적인 조세를 이렇게 징수할 때 사회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 한 20 정도 감소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둔 돈을 다시 국민들에게 집행하는데 돈을 어떻게 쓰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공공부조로 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득 분배가 이 과정에서 30 정도 증가하게 되면 비록 역진적인 조세를 거뒀을지라도 이 조세 재원을 공공부조에 사용한다면 이 사용 과정에서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 완화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 플러스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로직이 이 1번 지문 안에 담겨 있던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소비세보다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이 얘기입니다. 소비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역진적인 조세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소득세는 누진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누진세인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소득 분배 공평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사실 여기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소비세는 역진적이고 소득세는 누진적이라는 전제가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 1번 이 얘기죠. 역진적인 소비세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한다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소득 분배 상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무슨 얘기야? 역진적인 조세를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3번 공공부조는 국가의 도움을 의존하게 하려는 성향을 갖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부의 소득세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에게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역선택 문제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자, 니은,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무슨 얘기야?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해주면 보험 가입자, 국민들은 병원 갈 때 공짜로 갑니다. 자,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왜 그러죠? 의료 서비스의 과잉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귿, 건강보험 당연 지정기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병원들은 무조건 건강보험과 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만약에 폐지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병원이 저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적 보험만 받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 버리면 국민건강보험을 받아주는 병원이 있고 국민건강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병원이 있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원에게 의료 수가를 충분하게 줍니까? 충분하게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병원들은 이것이 불만인 거죠. 왜냐하면 의료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를 간신히 주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원가도 미치지 못하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국민건강보험을 받아주는 병원이 있고 안 받아주는 병원이 있다면 당연히 둘 중에 어디가 더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겠죠.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다루어서 이 비싼 비용 청구하고 대신 더 고퀄리티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이 생길 것이고, 국민건강보험을 받아주는 병원들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만 국민건강보험에 여전히 받아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양극화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말 이해하시죠? 오케이, 요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 리을, 건강보험을 통해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외부성이 높습니다. 자, 이 외부성이 왜 높냐면 어떤 사람이 결핵이 걸렸는데 결핵을 치료하지 않아. 그러면서 기침을 컬럭컬럭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그 결핵 다 옮깁니다. 그죠? 자, 어린이집 교사나 산후조리원, 그 돌보미 이런 사람들이 결핵이나 폐렴이나 감기가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를 활보한다라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옮기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이거 건강보험, 이 의료 서비스는 외부성이 높은 재화에 해당됩니다. 이해하시죠? 디귿과 리을이 맞는 표현이고 기역과 니은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의료보험 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가 있는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료 서비스가 있으면 그냥 그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데 행위별 수가제는 자, 의료진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행위마다 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백내장 수술을 한다. 자,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A라는 조치, B라는 조치, C라는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요. 백내장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의료적 조치와 시술이 하나의 패키지를 이룬다. 라고 정합니다. 자, 근데 얘가 얼마니까 자, 이걸 다 합치면 어떤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공단이 정합니다. 자, 바로 이게 포괄수가제인 거예요. 자, 포괄수가제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병원에서 어떤 환자의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 사람의 눈은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았어. 그래서 자, 공단이 정한 A, B, C라는 시술 외에도 D라고 하는 시술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경우에도 이 D에 대한 비용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포괄수가제는 패키지로 그냥 퉁으로 주기 때문에 D라고 하는 시술을 추가로 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해. 무조건 백내장은 1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또는 어떤 환자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술, B라는 시술만 하면 돼요. 그러면 C 안 했죠. C를 안 했다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했으니까 100만 원 주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행위별 수가제는 A, B, C, D 했어? 그러면 A, B, C, D를 각각 지급하는 거예요. 너 A, B밖에 안 했어? 그러면 A, B만 주는 겁니다. 차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어떠한 의료 행위를 더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게 아니야. 그럼 굳이 의료 서비스 행위를 더 할 필요가 없죠.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 하고 그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해하에서 질문 볼게요. 포괄수가제의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서 과잉 진료 행위가 줄어들게 되겠죠. 왜? 진료 행위를 더 해봤자
여기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행위별 수가제였었을 때는 의료진이 불필요한 시술을 다 더 추가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 행위에 유인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니은 포괄수가제의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서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죠. 왜냐하면 자, 나라에서 A, B, C만 돈 준다라고 해보면 자, 새로운 시술법인 E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시도를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왜? E라는 시술을 시도해봤자 비용은 A, B, C밖에 안 줘. 돈도 못 받는 거 뭐하러 시도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포괄수가제는 그냥 우리나라의 백내장 서비스는 그냥 A, B, C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의료 서비스 품질에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어차피 A, B만 해도 똑같이 100만 원 주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겠죠. 자, 디귿 포괄수가제에 비해서 행위별 수가제는 의학 발전에 부정적이다. 부정적입니다. 새로운 시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 않아요. 아, 이거 잘못 읽었구나. 포괄수가제에 비해서 행위별 수가제는 의학 발전에 긍정적이죠. 발이 받는 말입니다. 포괄수가제가 부정적이에요. 자, 행위별 수가제 어떤 행위마다 돈을 준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의학 발전에 더 긍정적이겠죠. 정답은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기업과 니은이 옳은 설명이고 디귿이 틀렸다라는 거. 자, 6번 보겠습니다. 병원 방문의 수요 곡선이 이러이러하고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방문당 비용은 100이고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방문당 본인 부담금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병원을 지나치게 많이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 과잉 소비로 인한 후생 비용 얼마냐 이 얘기인데 자, 그래프로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보험 가입 전에는 환자가 100의 비용을 부담하죠. 그러면 둘이 만난 적이 A점에서 300만큼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하면 자, 이제 비용이 20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B점에서 380만큼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요. 개념 이해하시죠? 자, 원래 사회적으로 최적의 의료 서비스 이용은 여기 A점인데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환자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 B점으로 이만큼 80만큼 플러스 80만큼의 의료 서비스 과잉 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념 이해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300에서 380으로 80 단위만큼 의료 서비스의 소비가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비용의 증가분은 의료 서비스 비용 곡선이 여기 사각형 하방 면적이 되는데 그로 인해 증가하는 소비자의 편익 증가분은 여기 삼각형 여기 면적만큼만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은 사각형만큼 증가하는데 소비자 편익은 여기 주황색 삼각형만큼, 삼각형이 아니죠. 이 주황색 도형만큼만 증가하기 때문에 C만큼의 비용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C의 면적이 후생 비용이 돼요. 자, 2분의 1 곱하기 80 곱하기 80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넓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는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면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의 효과를 옳은 게 뭐냐 물어봤는데 1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 자,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그 실직 기간 동안 내가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은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가면 그 면접 봤다는 그 면접관한테 확인 도장을 받아오게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역이 확인돼야지만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자발적 실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여져야지만 실업급여를 주는 거고요. 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나 어차피 직장 그만둬도 실업급여 줘 라고 하면은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실업급여 지급이 감소하겠죠. 자, 5번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내가 근무할 때 받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실업급여로 받을수록 더욱더 많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수록 구직 활동을 덜 하게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실업급여가 하도 잘 나오고 하도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뭐 습관적으로 몇 달 일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아서 몇 달 여행 가고 뭐 그런다 합니다. 그런 폐해도 있다고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 절대 빈곤의 기준 소득은 중위 소득이 아니라 자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저 생계비도 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가 기준 소득이 됩니다. 틀렸고요. 빈곤 갭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 가구의 소득 수준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많을수록 실직 기간은 길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자, 리을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 방식 중에서 부과 방식은 적립 방식에 비해서 지불 능력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출생률이 떨어지거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급 능력이 불안정해집니다. 리을 틀렸고요. 근로장려 세제는 EITC죠. 자, 공적 구조의 문제 중에 하나인 근로의욕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음 자체는 맞는 문장인데 실제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지는 불확실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한 취지로 도입된 건 맞아요. 그 미음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 맞는 거니까 세 개가 맞는 표현 되겠네요. 자, 9번 사회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 세대 내, 세대 간 있죠. 소비 평탄화 기능이 있다. 자, 우리가 1기와 인생이 1기와 2기가 있는데 젊어서 돈을 벌고 자 2기에는 소득이 없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1기에는 돈을 버니까 소비를 해요. 그러면 2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버니까 이때는 소비를 빵을 해야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돈이 없는 2기, 소득이 없는 2기에도 일정 수준의 생계를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기에 벌었던 소득의 일부를 2기로 이렇게 옮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옮겨놔야 돼요. 자 그러면요 1기 때 소비가 다소 감소하겠지만 대신 이렇게 떼어넣은 소득으로 2기에도 약간의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비 평탄화 기능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는데 자 음식이 1인분에 5,000원이라 합시다. 내가 지금 당장 점심때에 2인분을 사서 먹는 것보다 지금 5,000원만 써서 한 끼만 먹고 5,000원은 저축해 놨다가 이따가 저녁에 또 한 끼를 먹는다면 나는 허기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2인분 돈 있다고 지금 2인분 다 왕창 먹어 놓으면 이따가 밤에 배고플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소비 평탄화란 젊었을 때 돈을 벌 때 그 소득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저축시켜 놓으면 나중에 늙어서 노년층이 됐었을 때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3번 맞는 표현이에요. 자, 4번 국민연금 제도의 재산 대체 효과는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자, 사적 보험 제도와 달리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똑같이 해이 현상은 발생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과잉 소비라든가 아니면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10번 볼게요.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 유효 수요를 줄여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렇죠.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급여가 높기 때문에 그 급여의 일정 퍼센트 더욱더 많은 금액을 실업보험료로 떼가기 때문에 경기를 안정화시켜 주겠죠. 자, 노동인구로 분류되지 않았던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종전보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에 더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실직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시 2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불안정한 고용 특성을 가진 업종으로의 노동력 유인 효과가 감소한다. 자, 불안정한 고용을 보이는 산업 직군들은 야, 뭐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업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죠. 그런데 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만약에 네가 실직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실업보험을 줄게 라고 하면 좀 더 안심하고 이쪽 업종에 취직을 할 수가 있겠죠. 3번 맞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2번과 3번이 유사한 얘기고요. 자, 일시적 해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일시적 해고는요. 일시해고라고도 합니다. 일시적 해고는 일시해고라고 해요. 여기서 일시해고란 한순간에 사람을 자르고 내보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시해고에는 재고용을 전제한 해고예요. 재고용을 전제한 해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동해안에 뭐 이렇게 어떤 어업을 생선을 잡아오면 그 어업을 어떤 통조림으로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그 생선이 1년 중에 9월에서 12월 동안에는 생선이
그 생산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통조림, 가공 공장도 생산을 멈춰야겠죠. 자, 그랬을 때 요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내년 1월 달이 돼서 그 물고기가 다시 잡히면 그때 다시 재고용할게. 이렇게 재고용을 전제로 몇 달 정도 임시적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일시해고라고 합니다. 개념 이해하시죠? 자, 근데 이렇게 일시해고를 시켰을 때 이 일시해고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심하고 좀 더 쉽게 일시해고를 할 수가 있겠죠. 개념 이해하시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장님 괜찮아요. 저희 이 기간 동안 잘렸어도 어차피 실업급여 나오기 때문에 저희 그동안 좀 집에서 쉬고 있을게요. 수입이 약간 줄긴 하지만 대신 저희도 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시적 해고가 쉬워진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죠? 자, 일시적 해고는 동시에 한순간에 사람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재고용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잠시 사람을 해고하는 건데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그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해고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손실이 커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적절하지 못한 게 그러면 뭐죠? 증가한다. 노동력 윤효과가 증가한다라고 해야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증가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죠?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왜? 잘려도 어차피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안심하고 취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번 문제 볼게요. 자, 고용보험 제도의 실시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불황일 때 유효 수요를 줄여서 경기를 위축시킨다? 아니죠. 불황일 때는 징수하는 실업보험료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를 약간 올려준 효과가 있죠. 1번 틀렸고요. 자, 고용보험의 급여 수준이 증가하면 실업급여를 많이 줄수록 실업기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왜? 아쉬울 게 없어지니까. 자, 3번 고용보험 지급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실업률이 높아진다. 무슨 얘기예요? 장기 실업자가 많을수록 그 나라 전체의 실업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뭐 굳이 얘기하면 실업의 이력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 개인도 그렇고 한 국가도 그런데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계속해서 실업 상태로 남아 있게 될 장기 백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백수가 되면 다시 이 멀쩡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얘기예요.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직업 탐색 기간이 길어져서 직업 숙련도 및 기술에 보다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자, 내가 이번에 기왕 퇴사한 김에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고 재취업해야겠어 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5번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은 고소득 집단이에요. 삼성전자, SK 이런 데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단은요. 저기 그 저소득 집단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의 남동공단 이런 데에 중소기업에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업보험료를 보험료를 내기만 하지 이 보험을 타먹을 일이 없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얼마 내지도 않는데 이 보험료는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으로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내는 거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고 이 사람들은 내는 거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얘네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상 요 집단 사람들로부터 부를 이전시켜서 이 집단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5장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